안녕하세요. 이동입니다. 앞선 발표 잘 들으셨는지요? 요즘 생성형 AI가 전 산업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생성형 AI를 어떻게 생각하고 적용해야 하는지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세션에서는 AI 전문가분들을 만나 뵙고 하이퍼클로바 X와 같은 생성형 AI를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해야 하는지 2024년의 로드맵을 그려보고자 합니다. 네이버 클라우드의 하이퍼클로바 X 서비스가 공개된 이후에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스마트러닝 인사이트 포럼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도 이 부분에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궁금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연사분을 모셨습니다. 모신 분은 정주환 에반젤리스트님. 정주환님께서는 현재 네이버 클라우드의 AI 비즈니스 팀에서 하이퍼클로바 에반젤리스트로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자기소개를 그래도 좀 부탁드릴까요? 네, 네이버 클라우드의 정주환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 소개해 주신 것처럼 그 AI 비즈 팀에 근무하고 있고요. 하이퍼클로바를 많은 분들에게 알리고자 에반젤리스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우리나라에서 이 생성형 AI가 화제가 된 이후에 올해만 해도 벌써 100권의 책이 넘게 나온 것 같아요. 네. 이 생성형 AI라고도 많이 알고 계시지만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해주시면 어떤 거라고 보면 됩니까? 네. 사실 생성형 AI라고 하는 범주로 놓고 보면 엄청 많은 이야기들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뭐 챗GPT라고 나와 있는 언어 모델,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하는 것들도 있을 것 같고요. 혹은 텍스트 이미지라고 해서 자연어를 통해서 이제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뭐 달리 같은 서비스, 뭐 이런 거 혹은 카카오의 칼로 같은 서비스도 있을 것 같고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것들을 지금 합쳐서 생성형 AI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그 서비스가 최근에 공개된 네이버 하이퍼클로바 X 같은 경우는 한국어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영어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생성형 AI보다 훨씬 더 강점이 많다고 하던데요. 네, 우선은 하이퍼클로바 X 같은 경우는 한국어만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요. 한국어, 영어, 그리고 코딩에 대한 세 가지 영역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가지 언어에 대한 것 다 들어가 있고 혹은 한국에 대한 데이터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한국어에 대한 강점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자료 보니까 6,500배 더 한국어 자료가 더 많다는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실제로 오픈AI가 처음에 GPT-3를 공개했을 때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사실 현재는 더 많은 데이터들, 한국어 데이터들이 더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러면 기업인 입장에서는 또 비즈니스에서 일하고 계신 그 구성원들 입장에서는 이 생성형 AI를 사용하게 되면 훨씬 더 업무 속도를 높일 수 있다거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까? 네, 실제로 많은 일들을 이뤄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가령 예를 들자면 기존에 이제 이 생성형 AI의 가장 큰 강점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일부를 대신해 주다 보니까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카피라이팅을 하나 만든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카피라이팅을 만드는데 뭐 하루가 걸린다라고 가정을 하면 1분 안에 뭐 수십 개의 카피라이팅을 만들고 그 중에서도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다 보니까 이런 측면에 있어서도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만든다고 해도 사실은 저작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는데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AI가 생성한 저작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작권을 인정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저작권청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AI에 대한 AI가 생성한 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가 현재의 방침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아직은 앞으로도 더 많은 논의들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생성형 AI를 도입하는 기업 사례들이 있습니까?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네, 실제로 뭐 많은 기업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뭐 저희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작년 2월, 2022년 2월부터 저희가 플랫폼화해서 외부에 서비스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 작년에 한 7, 8개 기업들이 저희 클로바 스튜디오에 대한 것들을 신청해주고 사용하고 계시고 있고요. 그 중에서 라이브로 서비스하고 있는 기업들도 뭐 한 30여 개에서 50여 개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카피라이팅을 쉽게 잘 만드는데 많은 도움을 가지고 계신 기업들도 있고 혹은 중고등학생들에 대한 글쓰기에 도움을 드리는 서비스들에도 서비스가 적용되어 있고요. 혹은 이커머스 상에서 다양한 고객들의 뭐 리뷰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분석하는 데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분명히 서비스를 오픈하기 전에 네. 제 생각으로는 많은 기업들이 아마 테스트를 좀 거치지 않으셨을까를 생각을 하는데 네. 그 테스트를 하셨을 때 만약에 하셨다면 네.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피드백 같은 게 있었습니까? 업무에 많이 도움이 된다던가 하는. 이제 실제 정량적인 수치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그 기업들 중에 의료용 챗봇을 만드는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의료용 챗봇을 현재 챗GPT 같은 챗봇을 만든 것은 아니지만 의료용 챗봇에 들어가는 어떤 질문과 대답의 형태를 만들었었는데요. 제가 전에 듣기로는 2만 개 정도의 데이터 질문과 답변을 만드는데 간호사분들 3명이 4달 정도 걸린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예, 그런데 그때 비용이 한 3천만 원 정도 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하이퍼클로바 기술을 통해서 이 2만 개가 넘는 데이터들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때 만들었을 때 비용이 18만 원 나왔습니다. 네, 아, 그렇게 싼가요? 네, 그래서 18만 원이 나왔고요. 예. 그래서 그러면 3천만 원 대비 18만 원으로 엄청나게 큰 비용 절감이 됐다라고 저희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예. 사실 여기상에서도 이 생성형 LM의 여러 가지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18만 원으로 끝난 것은 아니고 이 생성형 LM이 만든 결과물들에 대해서 검수하는 과정이 또 필요하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실제로 검수라는 게 또 전문가가 들어가서 의료용 챗봇이다 보니까 전문가 검수하는 비용이 1,500만 원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토탈적으로 따지면 1,518만 원이 들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비용적인 측면에 40% 이상의 절감 효과가 있었고 시간적으로도 4달 정도 걸리는 것들이 한 달 안에 했던 75% 이상의 시간 절약도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비용적인 측면이 절감이 되고 네. 그다음에 시간을 매우 많이 줄일 수 있다는 측면이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생성형 AI를 통해서 비용과 시간에 대한 절약들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이것들 자체가 생산성 향상에 대한 것과 일치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바로 들으셨죠? 하여튼 시간 절약할 수 있고 그다음에 비용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상성형 AI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단순히 파워포인트를 만든다던가 이런 문서 작업만 생각을 했었는데 또 광범위한 쪽에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것 같네요. 네. 지금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아직 한국에 서비스가 오픈되지는 않았지만 공개했던 서비스 중에는 오피스 365 같은 오피스 365 코파일럿 같은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자연어로 내가 이야기를 하고 데이터들을 넣으면 그에 맞춘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만들어준다거나 네. 혹은 엑셀에 어떤 내가 원하는 그 요청 사항들을 이야기하면 그에 맞춰서 그 표를 만들어준다거나 차트를 만들어준다거나 하는 효과들을 볼 수 있었고요. 그런 걸 통해서 기존에 내가 알지 못하더라도 엑셀의 수식을 모르더라도 쉽게 이런 것들을 자연어를 통해서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이 포럼에 참석하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HRD 쪽에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 HRD에 계신 분들은 교육 자료나 또는 데이터를 많이 쌓이는 이런 직무가 있을 텐데 이런 직무에서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습니까?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생성형 AI 기술들이 어떤 텍스트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업무 협업 도구와의 연계들이 가능하고 있다 보니까 지원자들에 대한 자기소개들을 검토할 수 있는 것과 검토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혹은 해당 자기소개 내용을 가지고 면접관들이 할 수 있는 예상 질문을 뽑아줄 수도 있을 것 같고, 혹은 지원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수치화해서 엑셀을 통해서 어떤 분석을 하는 것들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는 교육 만족도를 산정을 한다던가 이런 부분에서는 당연히 필요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보면 HRD에 계신 분들의 비용과 시간도 역시 절약할 수 있겠다. 네, 맞습니다. 라고 네. 보면 됩니까? 네, 맞습니다. 만약에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하면 뒤처지게 되는 거네요. 네, 제가 앞선 장표에서도 한번 제 발표 자리에서 표기하긴 했었지만요. 이 생성형 AI 기술들이 영향을 미치는 곳들이 전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발표했던 내용에서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전 그 기업에 있는 HR뿐만 아니라 혹은 IT 인프라 부서 혹은 실무 마케팅 부서 아니면 개발 부서 모든 부서에서 활용이 가능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도입이 늦어지거나 아니면 도입에 대한 것들을 우려하신다라고 하면 장점들이 더 많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하이퍼클로바 X의 서비스 지향점은 어떤 거라고 우리가 표면적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지향점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일들을 많이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8월 24일에 출시했던 클로바 X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챗봇
어떤 질문했을 때 답변을 하는 챗봇을 통해서 궁금한 것들을 편하게 답변을 받으실 수 있기도 하지만 실제로 네이버에 쇼핑이나 여행에 대한 검색을 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도움을 드리도록 저희가 서비스가 준비가 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로 평소에 검색을 하셨던 것들보다 더 짧은 시간에 더 원하시는 결과들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처럼 AI를 통해서 사람들이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에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지금 사실 이 생성형 AI 시장으로 본다면 전 세계가 이 빅테크 기업들이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런데 하이퍼클로바 X 같은 경우는 기업들과 제휴를 해서 더 많은 어떤 피드백을 받고 더 나은 품질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나요? 네, 지금 저희가 8월 24일에 공개한 거는 B2C 버전을 사실 공개한 상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10월 말 정도에는 저희가 B2B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서비스가 업그레이드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클로바 스튜디오라고 하는 서비스 자체를 작년 2월에 오픈했었고요. 이제는 챗봇에서 잘 만들 수 있는 B2B형 개발형 도구를 이제 올해 2023년 10월 말에 오픈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10월 말이요? 네, 지금 포럼에 참석하고 계신 분들에게 좀 팁이라도 잠깐 주시면 안 됩니까? 네,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 네. 그래서 기업들이 챗봇을 쉽게 더 잘 만들 수 있도록 서비스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들에 대한 것들, 내가 챗봇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만들고 싶어 하시는지에 대한 기획이나 검토를 10월이 되기 전에 미리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0월 달에 저희가 출시하면 ncloud.com에 있으니까 서비스 신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서비스 신청을 미리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지금 이미 서비스가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거에는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챗봇을 만드는 몇 가지 개발용 도구들이 10월 말에 업그레이드 추가될 예정이다 보니까 그 부분은 참고하셔서 미리 신청하신 다음에 사용 방법에 대한 것들을 익숙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한 가지 더 이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사실은 지금 많은 기업들이 특히 금융권 같은 경우는 생성형 AI가 나온 다음에 자체적으로 AI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기업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금융 데이터가 외부로 유출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하이퍼클로바 X의 어떤 준비되어 있는 정책들이 좀 있습니까? 네, 금융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측면이 좀 나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부 CS적인 측면에서 사용하는 영역들에 대해서는 실제로 그 금융망이 아니더라도 활용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쪽에 대해서는 바로 적용이 가능할 것 같고요. 다만 어떤 개인화된 데이터들을 정보를 바탕으로 어떤 추천을 한다거나 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아직 이용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풀어나가야 될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보안 문제 때문에 네, 그 맞습니다. 부분이 문제가 되겠죠. 예,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인공지능 윤리에 대해서는 좀 한번 짚어보고 싶은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이 정주환 에반젤리스트님께서 이 부분에 답변을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정주환님께서 생각하시는 인공지능 윤리라는 게 혹시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우선은 네이버에서는 2021년 2월에 네이버 AI 윤리 준칙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공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자체적으로 진행한 것은 아니고 서울대학교랑 네이버랑 같이 협업을 해서 SAPI라고 하는 협회를 만들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기본적으로 AI 윤리 준칙에서 나와 있는 내용들은 네이버의 AI는 사람을 위한 AI를 만드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혹은 다양성을 존중한다. 아까 뭐 AI 같은 경우는 편향적인 데이터를 만들 수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양성을 존중한다라는 측면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정보들을 이제 안전하게 제공하겠다라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B2B형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고객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AI 필터라는 기능들을 같이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기업들이 원하는 수준에 맞춘 답변들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한때 그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사실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사람을 채용하는 그 프로세스를 좀 돌렸는데 결국에는 이 흑인들을 약간 좀 그 높은 점수를 주지 않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 살펴보니까 과거에 아마존에 근무했던 백인들의 점수가 매우 높았었다라고 하는 그 편향이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네이버에서 만들고 있는 이 하이퍼클로바 X 같은 경우는 이런 편향들에서는 어느 정도 보안 정책들을 좀 갖고 있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에도 이 AI 윤리와 관련된
몇 가지 그 세이프티에 대한 그 데이터셋을 공개한 게 있는데요. 예. 발표 장표에서 잠깐 설명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그 저희가 sensitive question and acceptable response라 그래서 실제로 민감한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들을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기능들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동성애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질문을 하면 저희 클로버 X나 AI, 저희 클로버 AI에서는 사람들에 대한 다양성을 존중한다라고 저희가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지금 이런 시스템을, 이런 알고리즘, 어떤 생성형 AI를 이제는 기업 차원에서도 도입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온 것 같고, 생산성을 올리기 위해서라도 또 시간을 줄이고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인데, 이제는 2024년에는 아무래도 이런 것을 도입하는 기업과 도입하지 않는 기업의 생산성에는 큰 차이가 나지 않을까라고 좀 예측해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사실 이런 거를 좀 도입을 하려면 기업 차원에서는 아무래도 HRD 쪽에서 먼저 도입을 검토를 하고 이렇게 하셔야 될 텐데, 그 HRD 담당자들에게 혹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십니까? 네,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들은 이제 생성형 AI를 모르면 정말 이제 실제로 경쟁력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AI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도입 후 검토할 때 그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들을 명확하게 인지해 주시고 이런 것들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적인 측면들이 가장 먼저 우선시 되어야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시간 관계상 아쉽지만 이번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기업이 생성형 AI를 도입할 경우에 특히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다면, 하나 혹은 두 개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그 주의해야 할 점이 명확하게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AI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데이터에 기반해서 어떤 모델링이 되고 그 모델링을 통해서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인공지능이다 보니까 실제로 얼마만큼 데이터에 얼마만큼 편향적이지 않은 데이터들을 학습했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혹은 좋은 품질의 데이터들을 많이 넣었을 경우에 더 우수한 품질의 AI를 만들 수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주의해서 어떤 데이터들을 학습시키는지에 대한 것들을 많이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해당 데이터를 통해서 사용자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기획하거나 개발하는 방법들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네이버 클라우드의 하이퍼클로바 X 에반젤리스트님으로 활동하고 계신 정주환님과 함께했고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